전쟁이 벌어졌다는 뉴스는 늘 비슷합니다. 불타는 시설, 다급한 속보, 검은 연기, 날아가는 미사일.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장면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입니다. 어느 날 주유소 가격표가 바뀌고 장바구니 금액이 달라지고 환율 뉴스가 쏟아지고 주식시장이 출렁입니다. 멀리서 시작된 불길이 어떻게 한국의 밥상과 지갑과 공장까지 건드릴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충격은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5조 원 규모의 긴급국채 바이백을 발표했으며 원전 이용률 상향과 석탄 발전 상한 폐지, 공급망 비상 대응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문구가 아니라 지금 한국 경제가 전쟁의 충격을 흡수하며 버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버팀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가? 무엇이 실제 피해인가?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막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끝까지 듣고 나면 막연한 불안 대신 구조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보고 나면 대한민국이 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나라인지도 조금은 다르게 느끼게 될 겁니다. 전쟁이 한국에 제일 먼저 닿는 길은 군함이 아니라 기름값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원유를 대부분 수입하는 나라이고 중동 의존도가 높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그중 상당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 커지면 한국은 가장 먼저 에너지 가격 충격을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가 꺼낸 첫 카드가 바로 유류세 인하 확대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됐습니다. 정부가 이 정도까지 움직였다는 건 이미 유가 충격이 체감 단계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걸 생활 속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차를 모는 분은 기름값이 오르면 그냥 주유비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장거리 이동 계획이 바뀌고 자녀를 데려다주는 동선이 바뀌고 자영업자는 배달비와 운송비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택시기사에게는 하루 수입의 질감이 바뀌고 화물차 기사에게는 운행 자체의 손익분기점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상품 가격에 얹혀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전쟁은 총보다 먼저 기름값으로 우리 집에 들어옵니다. 이 대목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차량 이용을 아주 조금만 더 계획적으로 바꾸고 단거리 이동의 습관을 조정하고 연료비가 민감하게 반영되는 고정비를 점검하는 겁니다. 유가 충격은 개인이 막을 수는 없지만 충격의 파고를 낮추는 생활 습관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라 대응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값은 차 가진 사람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트럭이 움직이는 비용이 오르고 배가 움직이는 비용이 오르고 공장이 돌아가는 비용이 오릅니다. 그 결과는 너무 익숙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마트 가격표가 바뀌고 외식비가 오르고 배달비가 묵직해집니다. 로이터즈는 한국 정부가 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조정뿐 아니라 시장 안정 대책을 병행했다고 전했고 AP는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 지역 에너지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운송 비료와 공급망 비용에 파급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처럼 수입 에너지 비중이 높은 경제는 이런 충격을 물가로 더 직접 체감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은 뉴스 화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면값, 배추값, 외식비, 택배비로 천천히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육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껴야지라는 막연한 결심이 아니라 어떤 비용이 연쇄적으로 오르는지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 식비, 에너지비처럼
한번 오르면 다시 잘 안 내려오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단기 할인보다 장기 패턴 점검이 중요합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소비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읽는 능력이 됩니다. 환율 뉴스는 많은 분들에게 어렵습니다. 숫자 같고 전문가 얘기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환율은 한국 같은 나라에선 사실상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최근 로이터즈 보도에 따르면 중동 갈등 심화 속에 원화는 달러당 1,517원대까지 밀리며 17년 만에 약세 수준을 기록했고 코스피도 하루에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추경과 시장 안정 카드를 동시에 꺼내든 것도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한국은 수입해서 만들고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환율이 크게 흔들리면 원유도 비싸지고 수입 부품도 비싸지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생활용품도 비싸집니다. 겉으로 보면 달러 오르면 수출기업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출기업도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합니다. 결국 원가가 오르고 금융 비용이 오르고 시장 불안이 커지면 좋은 환율보다 더 무서운 건 불확실성 자체가 됩니다. 생활 속에선 이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해외 직구가 부담스러워지고 수입 브랜드 가격이 오르고 여행 계획은 다시 계산하게 되고 기업은 예산을 조정하고 개인은 큰 지출을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흔들릴수록 개인은 더욱 단순해져야 합니다. 지금 같은 때는 무리한 투자, 무리한 외화성 지출, 감정적인 소비 확대보다 현금 흐름과 고정비를 차분히 점검하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거창한 재테크보다 흔들리지 않는 생활 설계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 충격이면 당장 기름이 끊기고 가스가 모자라고 공장이 멈춰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한국 정부가 이미 여러 개의 비상카드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부처는 비상점검회의를 열고 단기적으로는 비축유화 재고가 충분하다고 밝히면서도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추가 확보하고 LNG 대체 공급선도 동남아 호주 북미 등으로 넓히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로이터즈에 따르면 한국은 원전 이용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석탄 발전 상한을 폐지하는 조치까지 발표했습니다. 듣기엔 거칠어 보여도 이건 에너지 쇼크 국면에서 전력 공급을 끊기지 않게 하려는 현실적 선택입니다. 즉 지금 한국은 아직 안전하다가 아니라 미리 준비한 비상장치들로 버티고 있다에 가깝습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국가의 힘은 문제가 없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도 바로 무너지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한국은 비축, 대체 조달, 전력 조정, 시장 안정 대책을 동시에 움직이면서 지금 그 시험을 버텨내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의 핵심을 미사일로만 봅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나라에겐 진짜 급소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바다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와 가스, 한국에서 나가는 수출품, 그 상당 부분은 바다를 건넙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핵심 항로가 흔들리면 단순히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보험료가 오르고 우회 운항이 생기고 운송 시간이 늘어나고 납기가 밀립니다. 정부는 3월 초 브리핑에서 현재 한국 선박의 안전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고 충분한 석유 비축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중동 바깥 공급선 확보와 해상 리스크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생활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마트 선반이 텅 비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수입 일정이 꼬이고 배송이 느려지고 제품 원가가 오르면서 우리 생활이 둔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부는 대기업과 경제단체를 불러 대체 공급처 확보, 재고 점검, 에너지 절감, 공급망 비상 협력 체계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총알이 아니라 항로, 선적, 재고, 납기, 보험, 선복을 둘러싼 싸움. 그리고 한국은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생각보다 훨씬 노련하게 버티는 나라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주식 떨어졌다, 채권 흔들렸다, 외국인 빠졌다. 이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이건 투자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시장은 미래에 대한 집단 반응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5조 원 규모의 긴급 국채 바이백에 나선 것은 단순한 기술 조치가 아니라 시장 유동성과 금리 급등을 눌러 불안을 완화하려는 비상 대응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중동 충돌 여파로 한국 증시는 큰 폭으로 밀렸고 원화 약세도 심화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도 겁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겁을 먹으면 기업은 돈 빌리기 어려워지고 투자는 줄고 소비는 움츠러듭니다. 이런 국면에서 개인이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지금이 기회다라는 조급함입니다. 전쟁과 에너지 쇼크가 겹친 장세는 보통 변동성이 크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럴수록 빚을 내서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 현금 흐름, 고정 지출, 비상자금, 만기 구조를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국가가 채권 시장과 자금 시장을 진정시키는 이유도 바로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경제는 숫자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신뢰가 깨질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먼저 신뢰를 지키는 장치부터 돌리는 겁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큰 충격을 받으면서도 아직 버티고 있을까? 정답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처음 겪는 나라가 아닙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공급망 충격. 이 나라는 매번 크게 흔들렸고 그때마다 국가기업 가계가 위기 대응 방식을 축적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에너지는 비축과 대체 조달로 버티고 금융은 바이백과 정책 조정으로 버티고 기업은 공급처 다변화와 재고 점검으로 버티고 정부는 민간과 비상협의 채널을 열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열심히 하자가 아닙니다. 구조화된 대응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부심은 허세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린 대단해가 아니라 우린 대비하고 조정하고 버텨내는 법을 배운 나라다.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 자부심은 훨씬 단단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첫째, 에너지와 교통비처럼 전쟁 충격이 바로 반영되는 지출을 막연히 넘기지 말고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 환율과 물가가 함께 흔들리는 시기에는 큰 소비, 외화성 소비, 무리한 투자보다 생활의 체력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셋째, 뉴스를 볼 때 공포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실제로 어떤 카드를 쓰는지 봐야 합니다. 비축류, 대체 공급선, 유류세 인하, 채권 시장 안정, 공급망 점검. 이런 단어들이야말로 지금 한국이 버티는 실제 장치들입니다. 넷째,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이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오히려 바람이 세게 불면 먼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할 만큼 쉽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릴 때마다 시스템을 다시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민간과 정부가 같이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늦더라도 결국 손을 보태고 메우고 다시 움직이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전쟁이 와도 아무 일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상처를 입으면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나라는 자랑스러운 겁니다. 전쟁은 멀리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으로, 환율로, 물가로, 항로로 우리 삶 가까이까지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도 아픕니다. 부담을 피하지 못합니다. 시장은 흔들리고 생활은 무거워집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는 그냥 맞고만 있지 않습니다. 비축을 꺼내고 길을 바꾸고 세금을 낮추고 시장을 붙들고 공급망을 다시 점검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위기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크게 떠들기보다 실제로 버틴다. 조용히 흔들리되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구조를 보는 눈이고 허황된 낙관이 아니라 생활의 체력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피해서 강해진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통과하며 강해진 나라라는 사실을. 내용이 좋으셨다면 감동의 대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